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76세 한 어머니에 대한 겁니다.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집 팔고 남는 돈, 저희가 관리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름 대신 4.2억 엄마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분,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요. 딱 3장의 문서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반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감정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상황의 주도권을 딱 가져온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네. 그런데 이 문서와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 자기보호 수단이 되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압박받는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지, 그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 그런 과정까지 한번 같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좀 보죠. 자녀들의 제안, 아니 거의 요구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이 집 팔고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비용 빼고 남는 돈 그거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식이었어요. 보통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서운하고 화도 나고 그럴 텐데 김영숙 씨는 좀 달랐다고요. 바로 거기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통은 감정에 확 휩쓸리잖아요. 그렇죠. 서운함이 먼저 들죠. 네. 그런데 김영숙 씨는 그러지 않고 자녀들이 한 말, 그중에서도 특히 요양원비 빼고 남는 돈 우리가 관리할게요. 이 대목을 딱 포착했어요. 이걸 핵심 문장 채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그 순간에 녹음을 해두신 거죠. 우와, 녹음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요? 네, 이게 나중에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런 잠재적인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분노는 금방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침착함인데요. 그 녹음 하나가 모든 반전의 시작이었군요. 그렇게 증거를 딱 확보하고 나서 김영숙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말로 싸우는 대신에요. 3장의 문서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판을 뒤집은 결정적인 카드들이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죠? 네, 첫 번째 문서는요. 권리 안내문이라는 거였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뭐냐면 이 집을 처분할 권한은 오직 소유자인 나, 김영숙에게만 있다. 이걸 법적인 근거 같은 걸 들어서 명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걸 문서로 딱 만드는 건 또 다르네요. 그렇죠. 당연하지만 그걸 문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일단 내 기본적인 권리를 다시 한번 딱 선언하고 어떻게 보면 방어선을 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언대용 신탁 예고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건 좀 그냥 나중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요. 살아있을 때 미리 금융기관 같은 것이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내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줄지 이걸 미리 정해두는 제도거든요. 아하. 유언장이랑 효과는 비슷한데 신탁계약 형태로 하니까 절차도 좀 더 간편하고 또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김영숙 씨는 바로 이걸 활용해서 만약에 자녀들이 계속 집 팔려고 압박하면 이 집 포함해서 내 모든 재산을 유언대용 신탁으로 사회에 기부해버리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예고장을 준비한 겁니다. 와, 이건 그냥 감정적으로 다 기부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 법적인 장치를 언급한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에요. 실제 실행 가능한 법적 계획을 딱 보여주면서 내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주는 거죠. 정말 강력한 심리적 압박수단이 됐습니다. 이야, 정말 치밀합니다. 그럼 3번째 문서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상호부조 연락망 목록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혼자 고립된 노인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구청에서 지원하는 안보 확인 전화 서비스라든가 위급할 때 누르는 응급 호출 버튼,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나 이웃들 연락처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쫙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나는 너희 도움 없어도 안전하게 지낼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자녀들이 처음에 말했던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 이 주장에 힘을 빼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최후의 카드도 제시하고 그리고 외부 지원 시스템까지 증명하고. 와, 정말 빈틈이 없네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자녀들이 혹시 어머니가 뭐 판단 능력이 좀 흐려지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자료에도 성년 후견 제도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꼭 짚어야 해요. 중요합니다. 간혹 일부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걸 청구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성년 후견이라는 게요, 법원에서 볼 때 질병이나 장애, 노령 같은 그런 정신적인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거나 아니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만 내려지는 결정이에요. 아,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군요. 훨씬 까다롭죠.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다 혹은 자녀들이 원한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거의 인정 안 됩니다. 김영숙 씨처럼 이렇게 정신이 또렷하고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한테는 성년 후견 개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 점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결국 김영숙 씨 사례는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하고 감정적으로 막 호소하는 대신에 잘 준비된 문서 한 장이 얼마나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성년 후견 제도가 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있지만 실제 법적 요건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영숙 씨가 다시 자녀들과 마주 앉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죠. 자료에 보면 아들이 또 그랬다면서요. 엄마, 이 집 지금 사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여기 서명만 하세요. 이렇게 다시 압박을 한 거죠. 네, 바로 그때 김영숙 씨가 준비한 카드 3장을 딱 꺼내 든 겁니다. 투둔. 전달합니다. 첫째, 이 집 문제는 내 소유권 문제니까 내가 결정한다. 둘째,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면 유언 대용 신탁 통해서 내 전 재산 사회에 기부할 거다. 셋째, 나 혼자 아니다. 봐라, 나 도와주는 시스템 이렇게 다 있다. 이렇게 자기 입장하고 계획을 명확히 딱 밝힌 다음에 결정타를 날리죠. 결정타요? 바로 처음에 녹음해뒀던 거 있잖아요. 요양원비 빼고 남는 돈 우리가 관리할게요. 이 자녀들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이걸 그 자리에서 재생한 겁니다. 와, 세상에. 진짜 영화 같은데요. 그 녹취 파일을 딱 들었을 때 자녀들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자료에는 충격과 당혹감 그 자체였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딸은 기부, 요 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 잇고 아들도 엄마 저희는 뭐 그런 뜻이 이러면서 얼버무렸다고 하죠. 바로 이게 철저한 준비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의 힘입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는 논쟁이 아니잖아요. 명확한 사실, 즉 권리 안내문, 법적인 가능성, 유언 대용 신탁 예고, 사회적인 지지망, 상호보조 연락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 속마음을 드러내는 증거, 녹취, 이걸 순서대로 딱 제시하니까 상황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거죠. 네네. 특히 그 자녀들 속내가 담긴 녹취는요, 그들의 주장이 정말 순수한 걱정에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걸 그냥 명백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머니를 압박할 어떤 도덕적인 명분 이런 걸 찾으려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역전승이네요. 그런데 김영숙 씨는 여기서 딱 멈춘 게 아니라 관계의 판을 새로 짜기 시작하셨다고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라.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면서요. 이 조건들이 앞으로 관계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이 그냥 단순한 요구가 아니에요. 앞으로 자녀들하고 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세운 거죠. 첫째가 대여 원칙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에게 혹시 돈을 주게 되더라도 그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걸 명확히 한 거죠. 아, 금전 관계를 확실하신 거네요. 네,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끊고 서로 책임감을 갖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둘째는 불간섭 원칙.
어머니 자기 집, 재산,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해서 자녀들이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선언이에요. 즉, 독립된 인격체로서 내 삶은 내가 결정하니까 존중해달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존중 원칙. 더 이상 자녀들이 일방적으로 보호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동등한 성인으로 존중해달라는 요구죠. 듣고 보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은 정말 비단 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자식 관계에서 한 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할 그런 원칙들 같네요. 자녀들은 결국 어떻게 했나요? 받아들였어요? 네, 자료를 보면 결국 자녀들은 어머니 조건을 다 수용했습니다. 아들은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공증이라도 서겠습니다. 이렇게 답했고요. 딸은 엄마 죄송해요 라면서 사과했다고 해요. 결국 보면 눈물 흘리고 고함치고 이런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잘 준비된 논리와 원칙 그리고 문서. 이게 결국 상황을 정리하고 관계를 다시 세우는 힘을 발휘한 거죠. 여기서 또 배울 점은 때로는 막 분노하고 하소연하는 것보다 명확한 원칙과 절차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김영숙 씨의 정말 지혜로운 대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참고하거나 미리 준비해 볼 만한 것들,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료에서는 5단계 셀프 세팅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던데요. 네, 이건 정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핵심 문장 채집 및 기록입니다. 가족끼리 대화라도 좀 재산이나 거취 관련해서 민감한 발언들 있잖아요. 특히 압박이나 요구처럼 느껴지는 거, 그런 건 감정은 좀 빼고 그 말 자체를 메모하거나 가능하면 녹음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다 이렇게 사실 위주로요. 아, 평소에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권리 안 내면 비치입니다. 거창하게 변호사한테 맡길 필요까지는 없고요. 부동산 같은 내 재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관련 법 조항 같은 거, 민법 소유권 조항 같은 거 찾아서 같이 A4 한 장에 딱 명확하게 적어두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좀 든든하고 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셋째는 유언대용 신탁 같은 법적 장치 활용 예고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유언대용 신탁이나 유언장 작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고 있다. 이걸 미리 좀 알려두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계속 압박하면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 이런 좀 강력한 의사랑 같이요.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내 재산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통제권이 나한테 있다. 이걸 보여주는 효과적인 심리적 안전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전핀 역할. 넷째는 상호부조 응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혼자 살아도 내가 고립된 게 아니다. 이건 보여주는 실질적인 준비죠.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서 하는 안부 확인 전화 서비스, 응급 호출기, 요즘 스마트 돌봄 시스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런 걸 신청하고 주변 친구나 이웃하고도 비상 연락 체계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건 실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소액 수입 다변화 계획입니다. 은퇴 후라도 좋아요. 내 작은 재능이나 경험을 살려서 월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라도 추가 수입을 만들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찬을 잘 만든다. 그럼 소량 만들어서 팔아보거나 손뜨개질해서 팔거나 동네 아이들 잠깐 돌봐주는 도우미를 하거나 뭐든지요. 아주 소소하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되고 자존감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5가지 모두 들어보니까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이네요. 대단한 준비가 아니더라도 미리 좀 생각해두고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겠어요. 핵심은 결국 감정적으로 막 부딪히기보다는 문서나 시스템, 그리고 계획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은 상황 따라 변하고 때로는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준비된 문서나 시스템은 객관적인 사실하고 내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준비 말고도 막상 가족들하고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고 좀 차분하게 대화하는 기술 자체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이 있었죠? 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5가지 기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첫째는 짧고 명료하게 말하기입니다. 한 문장을 가능하면 한 15자 그 정도로 넘지 않게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면 자꾸 감정이 섞이고 논점이 흐려지기 쉽거든요. 짧게 핵심만. 네. 둘째는 나 전달법을 쓰는 겁니다.
너 때문에 속상해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마음이 좀 불편하다 또는 나는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느낀다 이런 식으로요. 내 감정이나 상태를 주어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상대를 비난하는 느낌을 덜 주고요. 네,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핵심 반복 강조입니다. 여러 가지를 막 늘어놓기보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지키고 싶은 원칙이나 요구사항 딱 한 가지. 이거는 대화 중간중간에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을 써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 부분은 정말 확고하구나. 이걸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반복해서. 넷째, 결정 유예 요청입니다. 막 압박감을 느낄 때 바로 대답하지 않는 기술이에요. 지금 바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네요.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면 감정도 좀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 좋은 방법이네요. 마지막 다섯째는 서면 요청 습관화입니다. 말로 오가는 중요한 약속이나 합의 내용은 반드시 그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문서로 좀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이렇게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오해를 막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짧게 말하기, 나 전달법, 핵심 반복, 결정 유예, 그리고 서면 요청. 와, 이 5가지만 잘 기억하고 연습해도 훨씬 더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김영숙 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이나 처한 상황이 결코 무력함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의사 표현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장의 문서, 비상 연락망, 그리고 자신을 존중해달라는 원칙, 이것들이 바로 평범한 한 어머니가 보여준 놀라운 힘이었네요. 네, 김영숙 씨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참 인상 깊어요. 여러분도 준비하실 수 있어요. 바로 오늘부터 이 말이요. 이 이야기가 그냥 저분은 특별하니까 이런 성공 사례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또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내 권리를 지키고 존중받으려면 뭘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걸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의 작은 원칙 하나, 기술 하나가 훗날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가장 확실한 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걸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아닐까요?